한국 사회와 이민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은 아시아 지역의 이민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근대와 아시아의 근대가 시기가 같으냐 아니냐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지요. 예, 유럽의 시기는 딱딱 명확하게 잘 끊어진다 그랬어요. 고대가 있고 언제부터 중세고, 적어도 근대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 국가가 시작한 시기라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근대 국가의 그 시작을 열은 중요한 사건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그리고 식민주의, 제국주의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아시아는 중국,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고대와 또는 중세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근대, 모던은 강요된 근대라고 할까요? 또는 강요된 개항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인의 이주의 역사 또는 아시아 지역의 이민의 역사는 일단 고대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중세만 우리가 살펴보자면 2개의 사건만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해요. 2개의 사건 중에 첫 번째는 13세기 초 몽골 제국의 시대예요. 몽골 제국하면 1206년, 그러니까 13세기가 막 시작되면서 징기스칸 기억나시죠? 그래서 칭기즈칸이 여러 부족들을 통일해서 통일 제국을 만들어서 중국의 금나라를 위협하게 되고요. 1227년에 칭기즈칸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1227년에서 이제 1241년 사이에 칭기즈칸의 아들들이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발트해가 어디에 있죠? 저기 스웨덴, 핀란드 거기까지예요. 발트해까지 이제 진격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기즈칸과 그 아이들, 자식들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러시아 남쪽까지, 그 다음에 폴란드, 헝가리, 즉 오늘날의 동유럽까지를 다 침략해서 점령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몽골 제국이 로마 제국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제국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제국인 거죠. 나중에는 중국의 금나라도 멸망시키고 해서 드디어 이제 원나라를 건설하게 되지요. 그래서 몽골 제국의 유럽 원정은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사건인데요. 몽골의 그 징기즈칸이 중부 아시아를 넘어서 서방으로 이제 이동함으로써 유럽 역사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끼쳤지요. 그리고 이제 금나라를 정복해서 원나라도 세우지만 그때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고려 시대였는데 고려도 침입을 해요. 그래서 고려는 고려 때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개경에서 강화도로 이제 그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근데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한 기간이 1232년에서 1270년까지니까 거의 40년 가까이를 개경을 이제 수도로 못 썼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몽골 제국 말고 아시아의 중세에 해당하는 2번째 중요한 사건은 15세기 중국의 정화의 원정이에요. 정화의 원정은 1405년부터 1433년이니까 15세기 전반부에 약 7회에 걸쳐서 아주 엄청난 대원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이제 명나라 시절이죠. 원나라가 멸망하고 그 후에 세운 나라가 명나라인데 명나라의 영락제 시대 때 환관 정화가
지휘를 해서 남중국해를 넘어서 인도양을 건너서 인도까지는 이제 3차에 걸친 원정에서 갔고요. 4차의 원정에서 페르시아만 그 중동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5차, 6차의 원정에서는 그 오늘날의 아프리카까지 가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케냐의 해안이라든지 아프리카 대륙까지도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당시 이제 바다에 있었던 해적들을 그 소탕했고요. 그 이제 그 주위의 국가들, 동남아 국가라든지 인도라든지 저 멀리 이제 중동의 국가들한테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도록 해요. 그래서 지도고를 보시면서 정화의 원종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꽤 멀리까지 가서 난징, 황저우,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를 거쳐서 아프리카의 오늘날의 모가디슈, 마린디까지 이제 갔던 그런 원정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 중요한 질문은 정하의 원정도 엄청난 원정이잖아요. 그런데 정하의 원정은 왜 콜럼버스의 원정처럼 세계사를 바꿀 정도의 큰 역사적 사건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즉, 정하의 원정과 콜럼버스의 원정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정하의 원정이 규모가 훨씬 커요. 예를 들면 정하의 원정은 콜럼버스의 원정보다 한 70년, 80년 먼저의 사건이에요. 한 80년 먼저인데 정화는 7차례에 걸쳐서 원정을 했고요. 콜럼버스는 4차에 걸쳐서 원정을 했어요. 저는 중국의 그 어떤 도시에 가면 정화의 원정을 보여주는 어떤 박물관이 있다고 해요. 저는 거기를 가보지는 못하고 그냥 들었지만 거기에 정화의 원정과 콜럼버스의 원정을 비교해서 그 당시의 배를 이렇게 비율로 줄여가지고 보여주는데 정화의 원정에 쓰인 배가 훨씬 크고 훨씬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화는 7차에 걸친 원정을 통해서 300척의 함선을 이끌고 선원들의 규모도 28,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콜럼버스는 물론 처음 출발은 3척의 배였지만 마지막에 제일 많았던 때도 17척의 배가 다였고요. 120명의 선원이었거나 가장 많았을 때도 1,500명의 선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정화의 원정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콜럼버스의 원정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이끌은 중요한 사건이 됐는데 정화의 원정은 그냥 역사 속에 묻혀요. 주인공이 누구냐?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었고요. 정화라는 사람은 중국 명나라의 사람이지만 중동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들을 생목인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환관이 됐죠. 그래서 비단이라든지 도자기를 대량으로 저기 아프리카까지 가져갔고 아프리카에서 기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진귀한 동물들 또는 아라비아의 낙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으로 가지고 와요. 그런데 계속 되풀이해서 묻지만 정화의 원정이 이렇게 규모가 컸으면서도 역사를 바꿀 만큼 중요한 사건이 안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인류를 변화시킨 중요한 발명품들, 예를 들면 화약이라든지 총이라든지 또는 금속 활자, 인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발명은 중국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중국은 발명해서 잠깐 쓰고 끝나요. 예를 들면 화약이 발명되었다. 그러면 명나라가 원나라를 습격할 때 화약을 썼다 그러죠. 그리고는 일단 명나라가 되면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고 그냥 끝나요. 그런데 그 화약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점점 개량되고 혁신이 되는 거예요. 총도 중국에서 먼저 발명됐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그래서 한번 쓰고 딱 끝나요. 그런데 그 총이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점점 총알이 나가는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유럽에서는 그렇게 개량과 혁신이 이루어졌는데 중국에서는 그냥 발명만 하고 개량과 혁신이 안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학자마다 다르고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에 중국이 너무 대제국이어서 그냥 아시아 역사하면 중국 그리고 주변의 변방국밖에 없었어요. 서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국의 황제가 영락제가 죽은 이후 홍희제가 더 이상 우리 바닷길 갈 거 없다. 다른 나라에서 볼 거 하나도 없다. 노 하면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바다로 나가는 배들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돛대가 2개 이상인 배를 만들지 못하게 해요. 항해 시대가 끝난 거죠. 근데 유럽은 비슷비슷한 여러 왕국이 있었어요. 만약에 콜럼버스가 영락제 같은 그런 대황제한테 가서 한번 노 하면 끝나는 시대였다면 콜럼버스도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왕이 노 하면 독일 왕한테 가고 독일 왕이 노 하면 프랑스한테 가고 프랑스가 노 하니까 스페인한테 가서 결국은 따냈잖아요. 이런 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여러 왕국이 서로 경쟁하고 전쟁하면서 어떤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중국은 아시아에서는 당시의 동양에서는 중국이 이미 너무 크고 다른 나라하고 파워게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므로 어떤 발명은 먼저 있었을 수 있었으나 개량과 혁신이 뒤따르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식민주의는 유럽에 의해서 당하는 거죠. 유럽에 의한 식민지위를 당하게 됐죠. 그래서 아시아와 여러 항구들이 개항하도록 압박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중국의 마카오는 포르투갈에 의해서 마닐라의 항구는 스페인에 의해서 아편전쟁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물건을 가져갔는데 영국 물건이 중국에서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니까 아편을 팔은 거죠. 그래서 그 아편 전쟁 이후 중국의 그 홍콩이 영국의 귀속이 되죠. 그래서 유럽의 여러 식민 국가들이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예를 들면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또는 티모르를, 영국이 홍콩을, 인도, 말레이시아 그 당시 말레이시아에 이제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있었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등 많은 나라를 이제 식민지화 했고요. 프랑스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을 식민지했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식민지했고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했다가 1898년 스페인 함대와 미국 함대가 싸워서 미국이 이겼죠. 그래서 1898년 이후에는 필리핀을 미국이 이제 식민 지배하게 되죠. 뒤늦게 일본도 이제 유럽을 배워서 1895년부터 이제 대만을 식민지화했고요. 한국을 1910년부터 식민지화했고요. 중국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중일전쟁에서 이겨서 만주 지역을 1931년부터 식민지화했죠. 유럽인이 신대륙으로 이주하거나 또는 노예들이 강제 이민을 당했다면 식민주의 시대의 아시아인들은 부자유 계약 노동자로 이제 끌려가게 돼요. 또는 가게 돼요. 이거는 반강제라고 해도 돼요. 부자유 계약 노동자란 뭐냐면 indentured worker인데 여러분들 쿨리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보통 중국 사람들이 아주 힘든 일, 고역에 처했다. 고역 이게 이제 쿨리라는 말의 기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유 계약 노동자는 뭐냐면 당시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또는 한국 사람도 하와이에 사탕수수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처음 5년간 근데 갈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주는 중개자가 배편이라든지 또는 생활비를 미리 자기가 쓰고 5년은 무조건 노예처럼 일하고 그런데 이제 5년간 일해주면 자유를 얻는 거죠. 그래서 노예하고 자발적 이민자 사이에 있는 사람들 5년간은 노예같이 5년 후에는 이제 그 계약에서 풀려서 자유 노동자가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부자유 계약 노동자로 아시아인들이 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쿨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고 뭐 호주로 가고 하니까 당시 아시아인 이주 금지 법안, 익스클루전 액트라고 해요. 그래서 배제 법안이 또 만들어지기도 해요. 20세기 초반이 되면 드디어 이제 전통적 이민 국가에서 이민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아시아 사람들이 외부로의 이민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시아 내부에서의 이동은 계속되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나가고 그런 이동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전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아시아 국가들이 식민지였던 상태의 그런 국가들은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독립 이후에 이제 이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통 이민국으로의 이민이 있고, 선발 이민 국가로의 이민이 있고, 중동 지역으로의 계약 노동 이민이 있고, 후발 이민국으로의 이제 이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에서는 전통 이민 국가라든지 선발 이민 국가라든지 중동 지역으로의 이민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통 그 이민국으로의 이민은 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60년대 이후에 많이 가는데요. 중요한 질문은 왜 60년대 이후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아시아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됐느냐라는 거죠. 왜 60년대냐? 예를 들면 왜 60년대라고 생각하세요? 캐나다는 1962년 또는 1976년, 미국은 1965년, 호주는 1966년 또는 1973년에 아시아 사람들의 그 이민을 막는 아까 얘기한 익스클루전 액트를 폐기하게 돼요. 그런데 왜 하필 60년대 또는 70년대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 지구적으로 60년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에서는 이거를 1960s 그래서 60년대의 어떤 대사건이라고 하고요. 독일에서는 68 운동이라고 부르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인권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서 어떤 종족을 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생겼겠죠. 근데 이제 그 배경으로는 60년대가 경제적 호황기이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거를 폐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시아의 이민자들은 대부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전통적 이민국가로 이민을 갔다면 이제 그 당시 80년대까지는 말까지는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소련이라든지 동독으로 그래서 냉전 시기여서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의 이민 또는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의 이민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아시아 지역에서 북미 오세아니아로의 그 이주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참고 도서로서 스티븐 카스를 얘기를 했었죠. 2013년 그 책에 의하면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이민을 굉장히 많이 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어떤 사람이 먼저 이민을 가면 그 다음 사람들이 가족 재결합 조항으로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예기치 못할 정도로 대규모의 연쇄 이동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고요. 이민자의 출신국이 미국이라든지 호주 뭐 이런 데서 점점 다양해졌는데 70년대, 80년대면 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베트남, 인도, 차이나 난민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이민 유입국들은 미국,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다 숙련 이민자 또는 사업 이민자, 고급 기술 이민자를 이제 선호하게 되죠. 선발 이민 국가는 이제 유럽으로 가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유럽으로는 1960년대에 초청 노동자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에 초청 노동자 제도도 있었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초청 노동자로 가기보다는 유럽의 국가들의 식민지를 당한 나라가 많기 때문에 식민지의 그 식민지였던 제국으로 식민 노동자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아무런 연고가 없이 초청 게스트 워커로 가는 사람들을 초청 노동자로 한다면
과거에 어떤 역사적으로 식민지 경험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은 식민노동자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구식민지였던 국가에서 식민지 국가로 가는 거. 예를 들면 홍콩이라든지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영어를 다 알 거 아니에요. 식민지 기간 동안. 그래서 홍콩인이라든지 인도인은 영국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프랑스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네덜란드로 가는 거.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이 미국으로 가는 거, 이런 거는 다 식민노동자 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서유럽에서 식민노동자와 초청노동자의 지위가 처음에는 게스트 워커보다는 식민노동자는 거의 준시민에 가깝게 대우가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식민노동자와 초청노동자의 지위가 초청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는 높아지고 식민노동자의 좋았던 지위는 낮아지고 해서 결국은 다 이민노동자로 지위가 낮아졌다라고 스티븐 카슬 교수님은 그 책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제 중동으로의 계약 노동 이민이 있는데요. 1973년에서 80년대 중반까지는 중동에 대규모 건설 붐이 일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돼요. 나중에는 규모가 축소됐지만 다양한, 꼭 이제 건설 부분 말고 다양한 직종으로의 이주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73년 석유 위기 이후로 이제 급속히 확대돼서 점점 부유해진 그 중동의 산유국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슬람 종교를 믿는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이제 먼저 노동자를 데려가다가 그걸로 부족하니까 종교하고 상관없이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한국에서도 이제 노동자를 데려가요. 그래서 굉장히 아시아의 많은 지역으로부터 이민자를 데려가죠. 85년 이후부터는 중동의 건설 부분이 이제 일시적으로 붐이 꺼지면서 또는 건설할 걸 얼추 다 한 거죠. 그래서 계약 노동자가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대신 이제 서비스 산업 쪽으로 이제 이동이 더 많아지게 돼요. 어떤 서비스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가사 서비스업 또는 간병 서비스업. 그래서 중동으로 가는 아시아 여성 이민자가 이제 크게 증가하게 되지요. 그런데 중동 지역 이민 노동자의 문제는 인권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헐리필드 같은 유명한 이민 학자들은 중동 지역을 이민 국가, 그러니까 이민 유입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분류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민 국가가 되려면 그 나라가 해외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해외 이민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인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사회가 민주적으로 인권을 잘 이렇게 유지해 줄 때만 이민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도 중동 지역의 그 이민 노동자들은 여권이 압류된다든지 또는 취업 비자를 매매한다든지 가족을 전혀 데려올 수 없다라든지 숙소를 격리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중동의 이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어떤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